부탁드립니다. 네, 안상원 교수님 소감 예, 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국제경제 이쪽이 전공이고요. 생산의 국제화라는 현상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왔는데 최근에 세계 정세는 이제 생산의 국제화가 어, 역행하는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문제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봤고요. 두 분 발제 그리고 토론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아직 토론 안 해주신 분들 어떤 말씀 주실까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어, 우리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를 요약하는 표현으로 5P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평화와 번영, 사람과 지구, 그리고 동반 성장 이런 5가지 목표로 분류를 하는데, 맨 앞에 나온 평화와 번영 2가지가 다 지금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인 것 같아서 세계는 이렇게 각자 도생 또 블록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게 굉장히 고민스러워서요. 좋은 고민의 주제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더 고민을 해주신 여기 참여자들 말씀을 좀 더 듣는 경청 모드로 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섭 소장님도 음소거 끼시고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미국 출장을 갔다가 밤에 왔는데 이제 이 책을 주문해 놓고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오늘 급히 한번 쭉 봤는데요. 처음에 보고 놀란 거는 책이 생각보다 너무 얇아가지고 좀 실망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아까 말 나온 대로 사실 그 정보가 많이 남겨 있어갖고 빨리 안 읽히더라고요. 그만큼 읽어볼수록 많은 고민, 그다음에 리서치를 해서 정성스럽게 쓴 책이다. 좀 이런 느낌을 일단 받았고요. 제가 자세하게는 읽지 못했지만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몇 가지 소감하고 또 사실 확인 좀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거는 제가 이제 지론처럼 주장이 오던 반대, 저자도 이제 같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좀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하게, 여기 저자 보면은 이제 미군의 철수나 여기 한반도에 대한 어떤 불개입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연합사 창설, 연합사 유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이제 환수라는 표현 썼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윤범기 기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시안을 정해놓고 하는 것 하나, 조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목표 시안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원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은 우리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것, 그거를 작전권에 대한 환수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좀 변질됐어요. 지금은 한미 연합사가 그대로 존속하고 단지 연합사령관을 지금 미군이 하던 것을 한국 장성이 하는 것을 지금 전작권 전환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 굉장히 불완전한 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일미군처럼 외국군이 주둔하더라도 자국군에 대한 군대의 어떤 작전 통제권은 국군 통수권자가 행사를 하고, 또 외국군은 외국군이 지휘하면서 그것을 지원받는 주도 지원 관계로 하는 것이 이 온전한 전작권 전환의 취지를 살리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저자 제가 이걸 갖다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시기 때문에 크게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작권 전환할 때는 크게는 쟁점이 2개다. 하나는 이걸 시기로 할 것이냐 조건으로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 형태를 지금처럼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의 국적을 바꾸는 것을 전작권 전환이 됐다고 볼 거냐, 아니면은 우리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온전히 행사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쟁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간단한 얘기인데 약간 좀 팩트 체크 같은 건데, 언뜻 제가 관심 있다 보니까 그게 탁 눈에 띄던데, 중국의 핵 전략 설명하면서
중국이 지금 이제 최소 억제에서 이제 공포의 균형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자가 이쪽 분야를 잘 모르셔가지고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억제가 공포의 균형이랑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 억제라는 건 뭘 뜻하냐면은 상대로부터 핵 공격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다 흡수하고 살아남은 전력으로 상대한테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게 이제 최소한의 억제를 갖겠다는 거고, 그게 이루어지면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는 핵전쟁을 해서 핵전쟁에 대해서 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어떤 작전적인 측면까지 더 구축하면 그거는 이제 최소 억제와 공포의 균형을 넘어서서 더 나가는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최소 억제, 공포의 균형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나라들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관계에서 인도는 최소 억제 이론, 그러니까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제 불사용 원칙을 이제 뭐 천명하고 있고요, 약속하고 있고요. 중국도 그런 입장이에요. 중국도 뭐 미국을 상대로나 뭐 러시아, 뭐 다른 나라를 상대로 어떤 뭐 핵 경쟁을 하지 않고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다만 핵 강대국에 대한 어떤 최소 억제는 갖추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고로 북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최소 억제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한국 남한에 대해서 전술핵을 작전적으로 쓸 수 있고 선제 사용하겠다는 독트린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게 파키스탄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고요. 북한이 파키스탄 흉내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재래식 전력이 이 열세기 때문에 전술핵을 선제적으로 쓰겠다는 위협을 통해서 자신의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 전술핵 쓸 것처럼 위협하잖아요. 그것도 러시아도 최소 억제가 아닌 거예요. 핵을 선제적으로 쓰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 뭐, 그러니까 이런 독트린이고 지금 최소 억제 공포의 균형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그것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그 인도와 중국이다. 물론 이제 중국도 점점 핵 능력이 커지면 그것을 벗어날 거다라는 약간 의심 같은 것은 이제 서방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공포의 균형과 최소 억제 이론 여기에 지금 그거를 이제 준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책 전반적으로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좀 약간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지정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관점에서 어떤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우리의 생존을 모색하고 이런 문제의식 같아요. 어떤 뭐 이데올로기나 가치나 뭐 이런 것에 기반해서 이렇게 뭐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세력 균형의 변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진단도 하고 처방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저랑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비슷한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일본 뭐 징용국 문제 때문에 좀 관심인데 저도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지금 하여튼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이 워낙 압도적이다. 일본 예전에 19세기, 20세기의 일본은 지금 앞으로 될 수 없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하고의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떤 뭐 너무 이렇게 대중 이 반중 어떤 전선을 막 구축하는 것은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느슨한 외교안보 협력은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직 좀 답을 찾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여튼 이 지역에서 중국의 힘이 앞으로도 지금도 이제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이제 안보의 최대 도전이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중국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볼 거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를 조금 더 이제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 최병천 소장님이 중국이 하여튼간에 우리의 최대 위협이 뭐냐, 중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문제의식 동의 같은데 그거를 중국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위협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챌린지, 도전으로 볼 거냐? 음. 뭐 사실은 그런 수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제 군사적 위협적으로 우리가 많이 강조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힘도 키워야 되고, 뭐 그것과 관련된 우리 어떤 동맹도 좀 더 구축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 지금 바로 이렇게 이 인접한 강대국, 앞으로도 더 커질, 힘이 더 커질 강대국하고 그렇게 관계 설정을 해서는 상당히 우리한테 두고두고 더 이 부담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은 그런 좀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챌린지는 분명한데,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거냐. 뭐 이게 좀 약간 우스운 비유 같습니다만, 캐나다와 멕시코가 어쨌든 간에 세계 최강의 미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위협 관계를 설정하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다르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나라고, 이제 중국하고 우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다시 이제 국제정치 현실주의로 돌아와서는 뭐 가치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 중요한 거는 어떤 힘의 문제, 영향력의 문제인데, 바로 인접한 엄청난 강대국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제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갖출 것이고, 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성적인 긴장이나 적대 관계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고민을 좀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명철 소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키시고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네, 녹음하지 마세요. 네네. 그럼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